저는 한승훈이고요. 전직 영양사 그리고 현재는 헬스 트레이너 그리고 내추럴 보디빌딩 협회의 프로 선수로 있는 그런 트레이너입니다. 요즘 떨리네요. 원래는 트레이너를 하다가 그 다음에 영양사로 옮겨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트레이너로 왔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학과가 영양학과다 보니까 저도 영양학과 진로한 거를 처음에는 되게 후회했었어요. 1학년 때 막 이제 반항이랍시고 막 경제학과 수업 듣고 막 이랬는데 군대 가가지고 운동하다 보니까 영양이랑 이제 운동이랑 되게 밀접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군대가 끝나고 이제 대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했죠. 이것도 돈이 되겠다 나중에.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종목인 이제 트레이너로 먼저 갔었어요. 이거 그래도 내가 어떤 영양에 대해서 지식이 좀 있는 사람처럼 보이려면은 영양사 자격증을 따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영양사 자격증을 따고 그때 다녔던 헬스장이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서는 이제 삶의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더라고요. 트레이너는 이미 해봤고 그래도 영양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또 석사 생각도 있었고 이제 석사로 가려면은 영양사를 1년 동안 해야 그래야 석사로 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기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양사 단체 급식으로 이제 어린이 급식센터, 그다음에 경찰병원 직원 식당, 그다음에 다른 홈플러스 지점들 이렇게 단체 급식하면서 경험을 좀 많이 쌓았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 경험 좀 더 가지면은 그때 트레이너 했던 거랑 지금 트레이너 하는 거랑 또 다르지 않겠냐 싶어가지고 다시 도전하고자 이제 작년 10월부터 또 트레이너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식단가죠, 결국에는. 왜냐면은 그 당시에는 이제 식단가의 50%를 재료로 썼었는데 저희 나라가 알다시피 기후가 변화무쌍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식재료가 막 치솟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원하는 재료를 못 쓸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제 폭주하죠. 왜 반찬이 이렇게 나왔냐? 될 수 있으면 영양가 있게 이렇게 짜려고 하는데 그런 말을 좀 들을 때마다 되게 좀 많이 회의감이 왔었던 것 같아요. 또 욕도 많이 먹으면 또 내성이 늘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가장 좀 어려운 부분이었고, 그리고 일반인들 인식이랑 좀 다른 게 저도 영양사를 가면은 영양을 되게 많이 신경 쓸 줄 알았어요. 근데 결국에는 돈이더라고요. 그냥 그 돈 자체가 내 살을 빼주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저도 최선을 다해드리면서 이제 프로그램을 커리큘럼을 딱딱딱 이렇게 짰는데 본인은 이제 따라오기 싫다는 거예요. 왜요? 힘드니까. 근데 그렇게 힘든 거를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이제 학교랑 똑같아요. 저도 이제 초등학교 거 가르치고 중학교 거 가르치고 고등학교 거 가르쳐서 대학교 거 가르치고 그다음에 졸업을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초등학교 덧셈 뺄셈도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프로그램 커리큘럼 가는 거에 있어서 되게 많이 애로사항을 느끼죠. 근데 진짜 그런 분들은 정말 특수한 케이스이긴 한데 그분들은 심리적으로 좀 많은 상담이 좀 필요하실 것 같으세요. 효과는 있어요. 왜냐하면 식약처에서 검증해가지고 이제 시판을 하는 거다 보니까 검증은 다 돼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전문의약품이잖아요. 이제 처방전을 받아가지고 질병이 있는 질환이 있는 사람들한테 보급을 해야 되는데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마약처럼 되는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효과는 있긴 한데 이게 부작용이 뭐가 있냐면은 위고비를 맞으면은 이제 식욕이 떨어져요. 식욕이 떨어지면은 이제 영양분 섭취를 안 할 거 아니에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초대사량은 근육량에 달려 있거든요. 근데 그 근육량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기초대사량도 똑같이 떨어지겠죠. 왜냐면 밥 연료를 안 넣어주니까 이제 또 기초대사량 떨어지면서 조금만 먹어도 이제 쉽게 살이 찌는, 그래가지고 요요 현상이 좀 요즘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약에 한번 손대게 되면 나중에도 다이어트라는 게 그냥 이제 우리가 미적으로 몸을 만드는 게 일시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평생 가야 되잖아요, 건강하게. 이제 약에 의존하게 되면 그때그때마다 개선이 되는 거지 완전히 삶 자체가 개선되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근본적인 요인을 찾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그렇게 개선하는 게 가장 맞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의사분들도 처방을 좀 꺼려 하시는 것 같아요, 일반 분들은. 왜냐면은 위고비 자체가 뭘 건드리냐면은 저희 췌장에서 이제 인슐린하고 그다음에 글루카곤이라는 애가 나오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걔네들이 혈당에 관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쇼크를 일으킬 수도 있긴 하지만은 또 다른 외적인 문제도 일으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수술하거나 정말 극적인 상황에 있어서는 그 위고비를 맞게 되면은 좀 다른 부가적인 좀 문제점을 많이 불러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염려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성형외과 같은 경우에는 미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목표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빠르게 효과 볼 수 있는 그냥 위고비를 처방하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 오용 남용하는 거죠, 이제.
한 번 맞이게 되면은 이제 내분비계라고 그러죠. 이제 호르몬이 나오는 그 기관들이 수치가 조정이 돼요. 그 조정이 되면은 이전에 내 몸이 원래 내 몸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맞게 되면은 호르몬 수치들도 다 변해가지고 다른 부작용들이 오기 너무 쉽죠. 예. 마왕이나 에페드린 약간 이런 쪽 계열이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것도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드시면은 심장박동수가 빨라져요. 심장박동수가 빨라진다는 게 뭐냐면 이제 혈액이 빨리 돈다는 거잖아요. 혈액이 빨리 돌면서 에너지를 빨리 소비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 에너지 빨리 소비하는 그 효과로 이제 살이 빠지는 원리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심장에 무리가 가죠. 자동차로 치자면은 스파크를 페라리처럼 모는 약간 이런, 그래가지고 엔진이 과열돼가지고 이제 과부하가 와가지고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원리랑 똑같아요. 일단 살이 빠지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돈을 예로 들게요. 이제 PD님도 이제 돈 좋아하시죠? 예, 그래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벌어들이는 건 수입, 그 다음에 쓰는 건 지출이라고 그랬는데 수입이 지출보다 많아지면은 돈이 쌓이잖아요. 근데 지출이 수입보다 이제 많아지면은 그러면은 이제 통장 잔고가 바닥이 나게 되죠.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거를 이제 손실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우리 몸에서도 똑같아요. 운동하는 칼로리를 섭취하는 칼로리 이상으로 해가지고 그만큼 갭이 차이가 발생해가지고 그만큼 열량을 빼는 게 바로 살 빼는 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만으로 살이 안 빠진다 그러면은 이제 식사적인 측면도 한번 같이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운동을 많이 했는데도 식사를 너무 많이 하게 된다. 그럼 여전히 제로섬이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식사 칼로리량을 조금 줄이셔가지고 그만큼 갭 차이를 조금 더 늘리시거나 하는 방안을 좀 강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운동하는 양이 이제 점점 줄면 일단 몸에서 에너지를 그만큼 흡수를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또 근육량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내 대사가 이제 근육량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근육량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점점 빠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쉽게 먹어도 쉽게 찌는 그런 체질이 이제 돼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운동을 이제 자주 좀 빈도 있게 하라고 그다음에 강도 있게 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드시는 음식물을 잘 섭취를 해가지고 근육량을 늘려가지고 그다음에 기초대사량을 늘려서 이제 살이 잘 빠지게 하는 그런 원리를 이용하셔야 되는데 운동을 조금 약간 좀 더 늘리시는 방안이 저는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생활 운동이나 일반 홈 트레이닝으로서는 이제 강도라고 그러죠. 우리가 일에 있어서도 이제 효율이라고 그러잖아요. 같은 시간 내에 얼만큼 많이 하냐. 근데 홈 트레이닝이나 일반 집에서 하는 걸로는 그 효율을 뽑아낼 수 없기 때문에 헬스장에 가시는 걸 보통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저도 이제 트레이너 입장으로서 가르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운동 강도가 이제 집에서 하는 게 체육관만큼 이제 나오기는 쉽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홈 트레이닝은 살짝 제 입장으로서는 좀 비추드립니다. 변화가 없으신 분들, 회원분들 중에서 이제 의지박약이나 그런 거는 다 빼고요. 그런 건 다 빼고 오히려 이제 사람들이 간과하시는 게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이제 대사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 게 갑상선 저하증. 갑상선 저하증을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은 갑상선 호르몬이 적게 나와가지고 이제 체내 대사가 점점 느려지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똑같은 양의 운동을 하는데 똑같은 양의 칼로리가 타요. 근데 그분들은 똑같은 양의 운동을 해도 똑같은 양의 칼로리가 안 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식사를 조금만 해도 일반 사람들보다 더 체지방 축적이 더 늘어나고 그런 분들이 좀 지도하기 어려웠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면은 일단 첫 번째 운동도 그분들은 정말 심도 있게 기울여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 갑상선 저하증이 나타나가지고 운동 강도를 높인다 그러면은 우리 몸에 이제 코르티졸이라는 염증 호르몬이 이제 수치가 높아져요. 그럼 그 수치가 높아지면은 인슐린이라는 놈에 이제 되게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 인슐린이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이제 생산하는 수치가 높아지는데 인슐린이라는 놈이 희한한 게 뭐냐면은 많이 생성되면 우리 몸에서 체지방을 분해를 안 하려고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몸이 자연적으로 방어를 해버려요. 예, 운동을 강도를 너무 세게 하면은 그때는 이제 운동 강도를 컨디션에 맞게 적정히 이렇게 조절해주는 그 첫 번째 방법, 운동적인 방법. 두 번째 같은 경우엔 갑상선 저하증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갑상선 호르몬이 잘 생성이 안 되잖아요. 그럼 갑상선 호르몬이 잘 생성되게끔 거기에 필요한 재료, 요오드가 풍부한 음식들, 김이나 미역 등을 처방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이어트를 좀 이끌어드리는데 되게 좀 많은 지식들이 복합돼가지고 전략을 잘 짜야 돼요. 그때가 제일 힘들었었어요.
이 부분은 아마 그 혈액 검사나 그 부분을 통해 가지고 의사 선생님이나 한번 상담을 받아보신 다음에 종합적으로 진단을 해보시는 게 가장 적절하세요. 왜냐하면 저희 건강 검진 하잖아요. 그러면 이 혈액 수치들이 다 나오잖아요. 예,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상태가 어떻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정말 너무 열심히 했는데도 안 빠지고 계속 무기력하고 권태해지고 한다 그러면은 가끔씩 의학적 도움을 좀 받을 필요가 좀 있어 보여요. 근데 사람들마다 이제 체질이라고 그러죠. 어떻게 보면 체질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의학적으로도 다 정상이라 그러면은 운동 프로그램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운동 프로그램이 다 적절하다 그러면은 식이 습관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종합적으로 하나씩 따져봐 가지고 원인을 빨리 파악해 가지고 나한테 맞는 길을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제 위고비라는 게 작년 이제 10월부터 이제 출시가 돼가지고, 결론적으로는 비만 같이 이제 대사 질환이 있으신 분들한테 처방하기 위해서 국내에 시판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살 빼기가 가장 중요했었던 키워드였던 것 같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10월부터 지금 최근까지 점점 임상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제 위고비는 세마글루타이드라는 성분으로 이제 위고비라는 약으로 이제 시판이 되고 있고요. 그럼 세마글루타이드가 하는 역할이 뭐냐? 이제 GLP라고 그래가지고 글루카곤 라이크 펩타이드, 그러니까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물질을 조금 더 지속적이고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이제 도와주는 그런 물질인데, 그렇게 되면은 첫 번째 일단 인슐린 수치를 일단 먼저 올려주고 글루카곤 수치를 내려주고, 그래가지고 혈당을 좀 조절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공복감이나 이런 거를 조금 더 줄여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음식물 있잖아요. 음식물이 천천히 내려가게 만들어요. 밥을 더 많이 먹지 못하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시상하부에 렙틴하고 그렐린이라는 이제 식욕 호르몬들이 있어요. 걔네들을 조절을 해가지고 밥을 조금 더 이상 많이 먹지 못하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여기서 설명해드린 게 결국에는 요즘은 좀 이 더부룩함이 이제 메인 사례가 되다 보니까 식욕이라는 키워드가 되게 지금 요즘 핫한 것 같습니다. 간단합니다. 규칙적으로 이제 식사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공복 상태라는 게 결국에는 포만감과 그 다음에 이제 혈당이라는 그 두 가지 요소로 해가지고 배고픔을 이제 느끼는데요. 그 배고픔을 느끼지 않으려면은 이제 식사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몇 시간 내에 이제 계속 해가지고 섭취를 하는데, 그것도 많이 섭취하는 게 아니라 적당히. 그래서 공복감을 안 느끼게 하는 방법을 저는 추천을 좀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몸도 참 희한한 게, 가끔씩 이제 밥을 먹잖아요. 가끔씩 밥을 먹으면은 몸에서 인슐린이라는 놈이 주인님이 밥 안 넣어주니까 지방으로 저장을 해야겠다, 나중에 비상 상황에 써야지, 그러면서 지방이 잘 축적되는 그런 체질로 이제 저희가 변화를 일으켜요. 그렇기 때문에 불규칙적으로 먹으면은 살이 잘 찌는 이유가 그거기도 하고요. 저는 지금 트레이너로서 그 다음에 영양사로서 사람들한테 오히려 저는 밥을 자주 먹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좀 상식을 깨므로써 야식이나 이런 것들 충동적으로 먹지 못하게끔 그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식사를 하시고 드시고 싶은 거를 드시라고 저는 권유해드리고 싶은데, 대부분은 그렇게 하면은 일반적인 식사 드시고 안 드세요. 충동적으로 그렇게 자극적인 음식을 좀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도 피디님도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럼 우리 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상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걸 보상을 해주는 체계가 이제 도파민 체계. 우리 도파민 터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근데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은 이 도파민이 주인님 좀 기쁘게 해드려야겠다 그러면서 뭔가 조금씩 자극하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이제 피자를 먹고 싶다, 뭐를 먹고 싶다 이렇게 욕구로 나타내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식욕으로서는 아까처럼 이제 일반식을 먹고 싶은 음식을 먹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심리적인 거.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어떻게 잘 대처할 것인가. 항상 기뻐봐요. 그러면은 그렇게 식욕이라는 게 크게 다가오진 않을 거예요. 근데 너무 스트레스 받을 아까 의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의사 선생님, 그 다음에 그런 운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PT 선생님, 그 다음에 뭐 정신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정신과 전문 의사, 그런 분들한테 도움을 받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저는 영양사로서는 최근에 비타민을 생각보다 안 챙겨 드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비타민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비타민 B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비타민 B 복합체라고 그러는데, 왜 비타민 B 복합체라고 그러냐면은 비타민 1부터 B12가 있기 때문이에요. 나머지는 막 C, D 딱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비타민 B1부터 B3까지는 이제 티아민, 리보플라빈, 나이아신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탄수화물 대사하는데 쓰입니다. 탄수화물 대사하는데 쓰이는 게 무슨 뜻이냐? 드시는 탄수화물들이 지방이 축적이 안 되고 바로 에너지로 쓰게끔 도와드리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좀 부족하면 또 살이 찔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B6부터 B12까지는
어떤 역할을 하냐? 드시는 단백질들 있잖아요. 제 기능 역할, 그러니까 근육이나 호르몬, 피부 이런 식으로 제 기능을 하게끔 도와줘요.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이 또 없으면은 근육이 제대로 안 붙으면서 그냥 체내 대사량이 또 낮아지는 그런 효과가 또 있기 때문에 비타민을 먼저 드셔보시는 걸 권유를 드립니다. 보통 3주에서 2주 정도면은 빠르게 이제 체감이 되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너다 보니까 이제 선수분들, 이제 보디빌딩 선수분들 많이 보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하루에서 3일 정도여도 금방 효과를 보시더라고요. 비타민 B 복합체를 사시면 되는데, 비타민은 지용성하고 수용성을 나뉘는데 비타민 A, D, E, K는 이제 지용성, 지방에 축적이 돼가지고 그렇게 쉽게 안 빠져나가요. 근데 수용성 비타민 B 복합체랑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소변으로 금방 배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루틴을 어떻게 추천드리냐면은, 아침에는 종합 비타민을 드셔가지고 비타민 A부터 비타민 K까지 다 드시고, 아침에 비타민 B하고 C를 섭취하게 되면은 저녁에는 비타민 B하고 C 농도가 낮아지잖아요. 저녁에 비타민 B 복합체를 따로 한번 섭취해 주셔가지고 체내 비타민 B 농도를 계속 유지시켜가지고 다이어트를 하시는 방법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예, 정제로만 섭취하셔도 무방하세요. 왜냐면 병원 가시면 비싸잖아요. 비타민 종류에도 두 가지가 나뉘는데, 활성 비타민하고 비활성 비타민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비타민 A만 해도 되게 많은 이름을 가지고도 있어요. 루테인, 그 다음에 카로티노이드,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토마토에는 이제 라이코펜, 이런 애들이 비타민 A인데, 활성 비타민은 비타민 A가 저희 몸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활성을 나타내야 돼요. 제 기능을 해야 돼요. 근데 또 비활성, 그러니까 활성이 잘 안 되는 애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라이코펜도 물론 좋긴 하지만 비타민 A로서의 그렇게 활성은 좀 떨어지는 편이에요. 결국에는 저희가 뭐 비타민이나 보충제를 먹음으로써 효과를 봐야 되잖아요. 그런 이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활성 비타민 종류 같은 경우에는 약국 가셔가지고 좀 고함량으로 된 제품을 그렇게 좀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시중이나 이제 해외 직구 같은 그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이 표시된 거랑 완전히 또 상이할 수도 있어요. 그런 가능성도 있고 한데, 이제 약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약처에서 다 검증이 완료가 된 거잖아요. 왜냐면 식약처가 되게 무서운 게, 과장 광고법도 들어보셨고 여러 가지 들어보셨잖아요. 얄짤 없습니다. 만약 다르잖아요. 시중에 파는 거랑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제시한 거랑 완전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이제 가버리기 때문에 저는 약국에서 사서 드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단식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불규칙적인 식사, 그러니까 가장 극적으로 빼시는 분들 보면은 비타오백이라고 그러죠. 그거 한 병 드시고 하루 생활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것도 근육량이랑 기초대사량, 우리 몸이 영양소를 받지 않으니까 근육이 분해가 되기 시작해요. 왜? 근육 자체가 연료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기초대사량을 올리는 건 아까 근육량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근육량이 떨어지면 기초대사량도 떨어지고, 또 몸에 힘이 없으니까 또 움직이지 않으려고 그러고, 이게 계속해가지고 악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식사를 거르는 그런 행위나 아니면은 식사를 안 먹는 그런 행위는 좀 가급적이면 피하면서 차라리 활동량을 좀 늘리셔가지고 그렇게 살을 빼드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부분은 정신적인 건강 측면에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식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목표를 두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성취를 이루면은 성취감이라는 게 발생하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 도파민을 자극하는 방법 중 하나거든요. 내가 12시간 단식을 했는데 마침내 이뤘어. 근데 그게 이제 기쁨으로 다가오면서 어떻게 보면 사람의 그 디시플린이라고 그러죠. 딱 그 원리 원칙을 이제 나는 지킬 수 있는 사람, 자존감도 올려주고 그 다음에 내 원칙도 지킬 수 있고, 그런 심리적 요소로는 아주 좋긴 한데 영양적이나 이제 신체적으로서는 아주 바람직한 그런 방법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통은 폭식으로 다가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아주 다릅니다. 붓기는 이제 먼저 삼투 현상을 일단 설명을 드려야 돼요. 삼투 현상이 어떤 현상이냐면, 고농도의 이제 액체가 있고 저농도의 액체가 있으면은 물이 이 반투가 막 이 사이로 물이 통과해 가지고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제 이동하는 그 현상을 우리는 삼투 현상이라고 그래요. 우리 몸이 이제 염분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체액이 고농도가 되거든요, 염분으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마시는 물 자체가 수분이 보유가 쉽게 되는 그런 몸으로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붓기는 수분 보유라고 보시면 되고요. 살이 찌시는 거는 드시는 칼로리, 그러니까 드시는 열량이 이제 필요한 열량들만 빼고 이제 잉여 열량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을 저장하는 형태가 살찌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혈액순환이 저는 문제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혈액순환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는 운동도 이제 좀 심장박동이 좀 빨리 뛰는 운동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온몸으로 혈류를 빨리 돌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액이 만약 하체에 수분이 많이 보유가 된다고 하면은 농도가 이 하체 쪽에 집중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걔네들을 빨리 개선시키려면 혈액이 빨리 돌면서 염류나 염분들을 빨리 온몸으로 고르게 퍼지게끔 도와줘야 하기 때문에 좀 심장박동이 좀 빨리 뛰는 그런 고강도의 운동을 좀 저는 추천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는 수분 보충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수분 보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 몸에 이제 농도가 어느 정도 이제 고농도에서 농도가 낮아지게 되죠. 그리고 수분을 많이 섭취하다 보면 소변이 마렵잖아요. 소변으로도 이제 염분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붓기를 빼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식이섬유나 아니면은 칼륨이 풍부한 음식들. 식이섬유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스폰지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가지고 밥이 이제 몸에 들어가면은 거기서 있는 염분이나 지방이나 아니면 그런 당류 같은 거를 스폰지처럼 빨아들여가지고 대변으로 배출하게끔 그렇게 도와주고요. 칼륨 같은 경우에는 몸에 들어가게 되면은 나트륨을 밀어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염분 농도를 좀 낮춰가지고 붓기를 빠지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충분한 수면. 수면 다들 이제 시험 기간에 밤 새 보셨을 거예요. 그때 보면은 다음날 너무 찌뿌둥하고 붓고 그러잖아요. 충분한 수면이 없으시에도 붓기 때문에 충분한 수면도 또 필수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또 지겹게 얘기하지만 운동. 땀을 내 가지고, 땀에도 염분이 있잖아요. 염분을 그렇게 해가지고 배출을 하면은 붓기가 많이 빠질 겁니다. 오히려 저는 더 적게 올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운동이라고 하면은 근육을 쓰는 행위잖아요. 근육을 쓰게 되면은 또 근육이 성장하게 되고, 이제 근육량도 보존하면서 기초대사량도 훨씬 운동 안 할 때보다는 적게 내려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요요가 와도 그렇게 심하게 오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사료되고요. 결국에는 운동으로서, 그러니까 근육량을 조절해 가지고 이제 요요가 안 오게끔 하는 게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의사 선생님이랑 같이 상담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지방분해 주사 맞은 분들 몇 분 봐셨는데 멍도 크게 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 자체가 이제 어떤 지방세포 조직을 그러니까 파괴하는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 그 심한 운동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내부 출혈이나 이런 게 좀 생길 수도 있는 확률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EMS 기계, 일렉트로닉 머슬 스티뮬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이제 전기 근육 자극기예요. 저희가 전극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제 기계에 전기 충격을 보내가지고 근육이 수축하는 원리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가장 혼동하기 쉬운 게, 살을 뺀다고 그러면은 근육 수축 그거를 중점적으로 봐가지고 살이 빠진다 안 빠진다 이거를 판단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에너지 공급 측면으로 봐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저희가 운동을 할 때는 에너지를 어디서 공급받냐면은 혈당, 그러니까 이제 포도당이나 아니면은 지방에서 이제 에너지를 갖다 끌어다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근육 에너지를 생성해 가지고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고요. 근데 이 EMS는 저희가 근육 수축을 할 때 에너지를 받는 그 소스, 그러니까 그 공급 원천이 저희 체지방이나 그러니까 포도당 그걸로 하는 게 아니라 전기 신호로 근육을 수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몸에 있는 에너지로 저희가 수축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운동하시는 것보다는 체지방 감량에 덜 도움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장 정확한 게 수치죠. 어떻게 보면 숫자로 이제 표현하는데, 몸무게로만 표현하기 한계가 있는 이유가, 피디님 저 몇 킬로일 것 같아요? 현재 지금 한 110 정도, 그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체중으로만 사람 상태를 평가하는 거는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체중이,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살 빼는 데 있어서 체중을 너무 과도하게 의식한다. 근데 그 체중이 예를 들어서 10kg를 뺐다면 10kg가 다 물일지, 5kg만 체지방이고 5kg 물일지, 아니면 10kg가 체지방일지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바디를 주기적으로 체크해가지고 내 체지방이 보통 이제 남성 같은 경우에는 한 10에서 한 20 정도,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18에서 한 28 정도를 이제 정상 수치로 보고 있는데, 그 정도 퍼센티지 안에 있으면 이제 정상이고, 그 이상으로 이제 복근을 보고 싶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체지방률 한 15에서 17%, 남성 같은 경우에는 12% 이하. 그 다음에 정말 바디 프로필을 찍고 싶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 한 10% 체지방, 그 다음에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4에서 7% 그 정도 목표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몸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대감을 낮춰라. 왜냐면 보통 이제 일시적인 개선, 그러니까 주사나 아니면 시술을 원하시는 분들은 단기간에 효과를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다들 아시겠지만 성격도 한 번에 바뀌진 않잖아요. 그만큼 우리 몸도 그러니까 금방 바뀌진 않습니다. 그래서 운동하기 너무 어렵다 그러면 하루에 10분씩, 20분씩 그렇게 조금씩 늘려나가는 걸 일단 첫 번째 추천드리면서 기대감을 낮추고 그냥 그 성취감으로 점점 개선시키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 운동에 있어서 강도를 그렇게 끌어내리고 싶지 않다 그러신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이 스포츠카,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페라리 아니면 이제 경차가 있으면은 우리 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육은 엔진과도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페라리 같은 이 스포츠카들은 많은 연료로 더 빠르게 움직여요. 힘을 더 많이 내고, 그 다음에 경차 같은 경우에는 적은 연료로 많이 가긴 하는데 그렇게 힘은 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약간 페라리처럼 이제 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력 운동도 좀 강도 있게 하고 하면은 연료를 많이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몸 지방을 더 많이 태우기 때문에 조금 강도 있게 운동을 하는 거를 좀 추천해 드립니다. 우리도 이제 살면서, 이거는 조금 삶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많은 시행착오들을 겪고 옳은 방향으로 가려고 우리 삶을 계속해서 개선시키잖아요. 결국에는 경험이 없으면은 원하는 해답을 빨리 얻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식이요법이든 아니면은 운동이든 뭐 다른 요소든 빠르게 한 번씩은 경험하셔가지고 자기 몸에 맞는 걸 찾아서 즐겁게 스트레스 없게 그렇게 다이어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십시오. 감사합니다.